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 경희대라는 울타리에서 꼭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의 소개는 드렸고요. 기술경영 전공을 전공했고, 그리고 실제로 통계 관련한 그리고 계량 분석 관련한 경제성 분석한 여러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상청 과제나 실제로 코레일 과제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드린 게 다 제가 지금 자문하고 활동하는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들로 구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통계 교육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통계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하는 그러한 기초 개념의 학습일 뿐더러 통계적으로 사고 능력을 배양하자라는 차원입니다. 실제로 통계적인 사고 능력이란 게 뭘까? 이제 그거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내가 꼭 안 써도 되는 직업이고 내가 통계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어도 되는 어떠한 업무 영역인데 왜 통계를 배워야 되나 여러분들 되게 고민하실 텐데 실제로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뉴스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할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득하려 해도 안 되는데 통계 자료를 내보이거나 숫자를 정리해서 보이면 설득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첨예한 이러한 정책적 갈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데이터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으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근데 요즘은 데이터 테크놀로지, 데이터를 가진 기반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구글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죠. 여러분들의 유전자 정보도 모으고요. 이메일 정보도 모으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쇼핑하시는지 그런 정보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데이터 인포메이션 이런 부분에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제가 경영통계 툴 통해서 엑셀하고 이제 병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엑셀 가장 쉬운 툴을 이제 선택하기로 했고요. 이거 주별 수업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빅데이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빅데이터 얼만큼 빅이어야 빅데이터일까요, 여러분? 이제 촬영하고 있으니까 더 이제 대답을 안 하시겠죠. 혹시나 틀리면 이게 레코딩 된다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대답했던 건 평생 잊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빅데이터를 회사에서 지금 쓰고 계시는 분, 빅데이터를 좀 핸들링 하셔서 쓰신다. 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빅데이터가 얼만큼 커야 빅데이터일까? 이제 여러분들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카드를 쓰시잖아요. 그러한 매일매일 개인이 쓰는 카드 정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버스에서 찍는 그러한 단말기의 정보들, 그런 것들이 한 번에 계속 서버로 가는 거죠. 그 서버에서 그것을 원래 장부에 있는 데이터하고 맞추기 위해서, 원장하고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권에서 시스템이 다 다운되고 나서 밤 12시부터 배치 프로그램이라는 걸 돌려서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빅데이터 하면 빠르게 수집되는 정보가 굉장히 수집되는 속도가 빠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에 3만 건, 5만 건, 그래서 몇 건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실제로 영국에서 맨 처음에 데이터 딜류지라는 이러한 정보에서 나온 부분이고 여러분께 이 순간 누군가 떠오른다면 디지털 세상이 찾아오면서 이제는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2015년에는 7.9제타바이트나 되는 규모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제타바이트는 10의 21승이나 되는 방대한 양인데요.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 삶은 더욱 편해지고 아까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빅데이터는 실제 여러분들이 미국의 지금까지 선거 계속 전략에 갖는 활용되기도 했고 트랜잭션들이 계속 정보가 정리되고 범죄를 있고, 예방하는 데도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선거의 예측 앞으로는 그리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보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기후 변화, 어떻게 해서 쌓이는지, 자원 고갈 등 그 재난을 쌓이는 극복하는 속도가 데에도 얼만큼 빠르고 사용될 것이라고 그 합니다. 볼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빅데이터가 좀더 세상을 살펴보도록 어떻게 바꿀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 이러한 미래를 여러분들에게 열다에서 확인하시기 보여주는 바랍니다. 자료들은 제가 그 클래스에도 함께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꼭 영상 자료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자료들로 보시면 좋겠고, 빅데이터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하는 그러한 능력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각화된 자료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 저장 매체가 굉장히 싸지고 아무 데이터나 다 저장할 수 있게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성하고 수집하고 표본하는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냐? 이러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 사용하는 건 쉬워졌는데 이 안에서 데이터를 보고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데이터에 질문을 던지는 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게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가 10대 기술로 선정된 것이 바로 빅데이터 기술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저장 매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싸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러한 지금 이 생활속의 통계학이란 이 책에도 보시면 이렇게 CD롬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CD롬으로 저장 안 한 지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CD롬이 있는 랩탑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CD롬이 올드한 매체가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1985년, 93년, 2000년 그리고 2007년까지 해서 우리가 봤을 때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디지털 에이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디지털라이즈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도 디지털화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디지털화 된다는 것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 수업에서는 통계만 계속 말씀드리기보다도 이 통계 속을 통해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먼저 고객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커머스라고 하죠. 알리바바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리테일, 제조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 부분에서는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조, 우리가 제조 분야에서 가장 요즘 스마트 팩토리 해서 굉장히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제조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난과 공공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활용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하면 데이터 기반의 예측을 하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일상화돼서 이런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 많이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2013년에 서울시에서 이제 대통령상을 받았던 그 정책 과제가 뭐였냐면, 서울시에서 심야버스 노선을 우리가 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야버스 노선을 그어야 되는데 다들 각 구별로 서대문구에서는 서대문구가 지금 필요하다, 광진구에서는 광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별로 굉장히 싸움이 일어났어요. 구청 단위별로 그걸 가져오고 싶었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좀 더 서포트를 받아서 그 라인으로 돌아가게끔. 그런데 이때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0시부터 5시까지의 이 휴대전화 기지국에 있는 통신 자료 30억 건을 활용한 거예요. 30억 건을 활용해서 이 해당 시간 0시부터 5시까지 휴대전화의 콜수가 가장 많은 곳을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제일 빨개요? 네, 종로구, 강남구.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콜수가 가장 많죠. 콜수가 가장 많다는 그 시간에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 교통 데이터 그리고 통신 데이터 이 두 가지를 가져서 구청들이 이쪽으로 오게 해달라 이쪽으로 오게 해달라 하는 것 이 정책 사항을 한 방에 해결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KT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제공을 했고 그 안에 있는 교통량 데이터와 이제 머지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한 사례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하고 인간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각 SK증권,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메리츠 종금에 있는 주식 펀드 매니저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인공지능 펀드 매니저들이에요. 그래서 로봇하고 인간이 실제로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률로 매치 포인트를 벌린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인텔리퀀트라는 아이콘이라는 아이콘에서 만든 인텔리퀀트라는 수익률이 5.84, 싱크풀은 1.11, 드라코랩스는 1.1. 그에 반해 인간의 누적 수익률 볼까요? 뭐 많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펀드 매니저에게 좀 더 자산을 맡길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화해서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그건 것들이 얼만큼 확실한지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보아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통계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왜 통계학이 필요한가? 나 통계 정말 싫은데 막 학부 때도 정말 안 들으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통계 자료는 분명히 나보다 더 부하직원 시키면 되는데 왜 통계학을 배워야 되나? 이러한 통계학에 대한 유용성은 여러분들이 뭐 경제 경영학뿐만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사회과학, 인문, 법학, 의학, 공학, 철학 모든 분야의 학문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답할 수 있나? 첫 번째 한번 볼게요. 10% 담배값을 인상하면 청소년층의 흡연에 도움을 준다. 여러분 10% 담배값 인상하면은 담배를 끊을 용의가 있으신 분? 다들 담배를 안 피시는 건가요? 여기서 보시면 청소년층의 흡연을 얼마나 줄일까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10%를 올릴지 20%를 올릴지 50%를 올릴지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용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이러한 통계를 내보는 거죠. 각국의 담배값, 이건 아직 우리나라가 담배값이 인상되기 전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중국은 900원, 그런데 흡연율은 47%입니다. 그리고 태국은 2045원, 그런데 41%고 한국은 49%, 2,500원이죠.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시면 영국 11,705원이네요. 그런데 22%. 그리고 노르웨이, 호주 보면 16,000원이에요. 담배 한 갑에. 그런데도 흡연율은 21%, 28%입니다. 그러면 담배값 인상과 흡연율을 줄이는데 뭔가 관계가 있어 보이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이 데이터만 보시면.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죠. 왜냐?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트렌드해서 보여주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배값과 흡연율에 대한 여러 가지 OECD 주요국에 대한 데이터들, 담배 가격과 흡연율 비교. 그래서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렇게 해서 흡연율과 담배 가격을 이렇게 비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만큼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바로 통계 지표가 상관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상관관계 지수만 보면 흡연율과 담배값 상관관계가 높다, 낮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조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빅데이터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에서야 빅데이터지 옛날에는 우리가 통계 얼마나 썼어, 통계 그렇게 썼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통계의
예전 모습에 대해서 이 통계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잖아요. 아,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 통계가 언제 나온 학문인지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통계학을 맨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니 통계학을 맨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면 실제로 200년 전에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구 센서스라는 것은 기원 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인구 센서스를 했던 거고, 인구 센서스를 왜 했을까? 그리고 통계학은 어떻게 활용이 됐을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왜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분 나이팅게일, 이제 우리는 굉장히 백의의 천사라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 실제로는 이 사람이 굉장한 통계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왜 어떤 의미에서 통계학자일까? 그래서 흑해 반도에서 열린 그 크림 전쟁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흑해에서 크림 전쟁이 있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사들이 전쟁에서 죽어갔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지금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던 이게 장미 도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서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있어서 사망으로 죽었는지, 그리고 기타 요인으로 죽었는지를 매 월별로 줄라이, 어거스트, september, october 매 월별로 계속 기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전쟁에서 부상당해서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아, 병원에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네? 그럼 병원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최초로 위생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위생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의 이러한 통계학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면, 이 사람이 처음으로 왕립 통계학 이제 정회원이 된 여성 회원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 이 장미 도표, 굉장히 유명한 통계학에서 유명한 도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통계학은 두 가지에 많이 쓰였어요. 맨 처음에는 유전학에서 많이 쓰였고요. 유전학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전에 멘델의 유전 배우셨죠. 주름진 콩, 그리고 주름 앉은 팽팽한 콩, 그런 식으로 교합을 하면 어떤 콩이 나오는지, 그리고 분홍장미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배경은 어떤 건지, 실제로 이게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교배해서 더 우성인 종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유전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지금 이 도표는
런던에 있는 콜레라 지도입니다. 런던 콜레라 지도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런던 지역에서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아무도 막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어디고 실제로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아무런 지식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런던 콜레라에 대한 지도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이 런던 콜레라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런던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을 먼저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했더니 실제로 어떤 정도의 어떤 집중되는 현상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곳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레포팅을 하실 때 요렇게 통계 자료를 레포팅 하시는 거, 요렇게 레포팅 하시는 거, 여기다 숫자를 쓰시는 거 어떤 게 더 훨씬 더 파급력이 있어 보이신지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색깔로 표시하고 이렇게 굵게 표시하면 콜레라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견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의 그러한 사망자 수를 가지고 존 스노라는 이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콜레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집을 방문해서 주변 환경을 먼저 관찰하고 그 관찰된 곳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콜레라와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다른 점이 있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먼저 가설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원인이었다. 물 때문이었다. 음식 때문이었다. 아니면 사람들 간의 전염이었다. 여러 가설을 세워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검증을 해본 거예요. 존 스노가 이 검증을 거치고 나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보시면 이 두 가지의 가설, 물 공급 회사가 달랐을 때 분명히 여기서 콜레라의 사망 주수가 달랐을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물 공급 회사를 서더크와 멤버스 이 두 가지 회사로 나누고 1851년도의 인구수 그리고 콜레라에 의한 사망자 수 이렇게 구해봤어요. 인구수 여기 16만 7천 명 그리고 사망자 수 844명. 여기는 램버스에서는 1851년 인구수는 19,000명. 여기서는 18명. 이 사망자 수를 봤을 때 실제로 이 인구 1000명당 콜레라에 의한 사망자의 비율이 어디가 높았는지 보이시죠? 실제로 물 공급회사 서더크가 공급하는 공급 라인에 있는 물들을 다 잠그자 콜레라가 2주일 만에 계속해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 공급회사가 분명히 콜레라를 이제 촉발하는 원인이었을 거라는 가설을 데이터로 검증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옛날 얘기잖아요. 1800년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통계를 더 배워야 하는지 옛날에도 그랬지만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왜 배워야 되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보와 디지털 시대라고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통신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정보가 되기 전, 정보로 만들어지기 전에 데이터 통신, 데이터와 바로 그 통신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실제로 호텔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지만 에어비앤비가 갖고 있는 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날에 집을 비우는지 그리고 내 집을 얼마에 실제로 호텔처럼 프라이싱을 하는지 그 정보를 갖고 있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에어비앤비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이제 더 이상 데이터를 많이 올려놓는다고 해서 다운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생겨나서요. 클라우드 속에다가 넣으면 실제로 우리가 예전처럼 서버에서 가져오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는 전혀 다운될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 분산형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와 정보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예전에 과거에서 일상 자료를 사용하면 실제로 상당히 제한적인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뭐 자동차를 보더라도 주행거리나 연비
이런 데이터만 있었죠. 자동차 정보에서.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실제로 기상 관측을 합니다. 실제로 자동차가 각각의 자동차에 다 GPS 기능이 있어서 그 자동차 안에서 이 GPS의 내비게이션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 위치에서 지금의 기상 날씨가 그 와이퍼에 있는 센서로 다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항상 가장 욕먹는 기관이 이제 정부 기관 중에 기상청이잖아요. 여러분들 늘 기상 데이터는 틀리잖아요. 왜 기상청이 데이터 이 날씨가 항상 틀릴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런 이런 인센티브도 없이 자꾸 질문을 드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기상청 데이터가 예측이 많이 그래도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릴까요? 아직도. 기상청에서 아직도 엄청난 200억, 300억짜리 슈퍼컴퓨팅을 사고 있고, 다 그렇게 실제로 거기에서 알고리즘도 영국에서 최고급으로 최고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만든 알고리즘을 갖다 와서 시뮬레이션하고, 그런데도 기상청의 예보가 틀리는 이유는 바로 그 수집하는 말단에 있는 기상기후 계측 장비들이 가비지들이 많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들이 아직도 많고요. 지금 이렇게 새로운 기술로 드론으로 포집하고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신기술 외에도 기존에 우리가 쓰던 데이터들을 실제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통계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가비지 데이터를 넣으면 가비지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데이터, 정제된 데이터를 넣으셔야 거기서 정제된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오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우리가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로 데이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정보의 자원은 바로 로 데이터고, 연구나 조사를 쓸 때 바탕이 되는 자료이고, 실제로 단순한 관측이나 측정을 위해서 사실을 그냥 조합하는 그런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보라는 것은 이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하나의 인포메이션, 체계화된 지표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해석된 것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정책에 활용하거나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학이라는 것을 자료와 정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료를 통계학을 거쳐서 어떤 정보로 보여준다라는 하나의 도구이자 툴로 보시면 될 텐데요. 이 통계학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마치고 가실 때는 꼭 이 통계학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다더라, 이 두 가지가 무엇이다더라, 그 부분은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술 통계학입니다. Descriptive Statistics. 두 번째는 추론 통계학입니다. Inferential Statistics. 그래서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통계는 실제로 이 여러분들의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하나된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통계이고, 이 통계를 가지고 통계학이라는 것은 이 통계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도록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그것을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어떤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러한 학문에서 여러분들이 통계를 어떻게 학문화하는지 여러 가지 이제 통계학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계의 시각화가 가장 중요하다. 아까 콜레라 정보도 보셨죠. 여러분들 어떻게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 어떻게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각화하려는 노력이 바로 기술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가장 연봉이 높은 매력적인 직업은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라는 얘기를 했던 이 구글의 치프 이코노미스트 수석 이제
경제수석인데요. 이 사람이 할 베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수들이 실제로 학교에 안 있고 기업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기업이 더 살아있는 데이터들이 많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해보려는 그런 것들이 많아져서 이 지금 할 베리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구글에서 있고 이 할 베리언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여서 저도 이 사람의 책으로 논문도 읽었고 책으로 이제 계속 수업도 들었었는데 미시경제학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글의 칩 이코노미스트가 한 말이 방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장 연봉이 높은 직업일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그럼 우리 자녀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아니면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한번 돼보도록 통계를 좀 더 열심히 배워봐야겠다. 그러한 생각이 드시기도 전에 뭔가 연봉이 많다는 게 정말 맞을까? 제가 나중에 그 얘기도 한번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항상 통계청에서 늘 나오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소득 데이터죠. 그 소득 데이터 중에 연봉이 제일 높은 직업군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잘 못 보셨어요? 뭐라고 나와? 통계청 자료 중에 소득이 높은 1순위 그 소득 집단. 의사가 아니에요. 뭘까요? 금융 종사자도 아니에요. 한 5년째 계속 일이라고 나오는 직업군이 있어요. 변리사. 맞습니다. 계속 1위 집단에 변리사가 나와요. 변리사 맞나요? 여기 변리사가 한 분 계셔가지고 소득 1위인 집단이 맞는 것 같으신가요? 제가 오늘 통계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려는 부분인데 실제로 통계청에서 그 직업 소득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정말 변리사가 1위인 소득이라면 우리가 다 지금 여기 MBA 하시지 말고 변리사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각각 그 직업군에 있는 소득을 전체 우리가 썸을 해서 그걸 무엇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실제로 다르잖아요. 많은 지표로 나누면 그 소득이 작아질 거고 그다음에 소득 그 n을 작게 나누면 소득이 커 보이는데 변리사들은 혼자 일하진 않아요. 항상 펌에서 어떠한 자기를 업무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는데 변리사 집단으로 일하게 되는데 그 집단에 해당하는 회사의 수로 나눈 거예요. 표본을. 그렇기 때문에 변리사 전체에 대한 수로 안 나누고 그 회사의 수로 나누다 보니까 변리사 집단이 가장 연봉이 높은 5억 3천에서 5억 6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변리사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그거 통계자료 몇 번 기자가 계속 그걸 갖다 쓴다고 화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이어스가 여러 가지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아까 표본을 어떻게 잡았나, 샘플을 어떻게 잡았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할베리안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실제로 구글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구글이 어떤 것들을 실제로 하고자 하느냐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걸 하고자 하느냐 예전에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에 걸렸을 때 맨 마지막에 자기가 내가 어떠한 질병에 가장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유전자 검사하는데 들었던 비용이 1억 5천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2003년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했을 때의 췌장암을 본인이 실제로 노출이 될 만한 이제 DNA를 갖고 있다.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집단에서 갖고 있는 취약한 유전자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절제를 했어요. 유방암에 자기가 걸릴 것 같다면서 절제한 그 기사 보셨죠? 아직 걸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미리 절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전자 검사 비용이 12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구글이 왜 12만 원 주고 그렇게 싸게 유전자 검사를 하냐? 많은 생명과학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이 생명과학 연구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자폐 아동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실제로 나는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 어떤 질병에 가장 쉽게 노출됐는지 그런 것들을 구글은 수집하고 있고, 그런 시장 데이터를 아세안 시장, 그리고 이스트 유럽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들, 그리고 웨스트 서양에 대한 시장들로 나누어서 그것들을 세일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돈이다, 아직은 잘 안 와닿는데 그런 것들로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베리안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통계학에 대해서 인구조사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인구 센서스 조사는 기원 전에 했어요. 435년에 했던 데이터인데, 제가 여기다가 인구 센서스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서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맞추신 분은 좀 엑스트라 포인트라도 드려야지 좀 맞추실 것 같아요. 인구 센서스 조사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인구가 여기에 얼마 살고, 여기 안에 이 인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남녀 비율은 어떻게 돼 있고, 아이와 어른은 어떻게 돼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인구와 없는 인구,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통계청에서 5년마다 전수조사를 또 다 하잖아요. 그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맞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경제 가능한 인구가 얼만큼 사는지를 알아야 조세 재정이 마련이 되겠죠. 그걸로 정책을 집안하고 지자체가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인구조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세금을 어떻게 걷기 위함인가가 이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교역하고 전염병, 예전에는 얼만큼 많은 교역이 일어나면 전염병이 더 창궐했나,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로도 우리가 조사를 했고요. 발병 지역을 보고 실제로 세금을 걷어서 그 안에서 군대 갈 사람은 몇 명인가까지 국가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우리는 착한 선량한 시민이기 때문에 연구조사를 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통계학을 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통계에 대해서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함이 지나침이 없다, 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통계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갖고 파악하는 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1번의 목표고, 두 번째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파악하는 것에 그치면 더 이상 통계학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그 파악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앞으로 경제성장 예측률 항상 나오죠. 요즘 경제성장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요즘 중국이다. 또 동남아 쪽이다. 동남아의 어떤 나라를 좀 투자처로 보시나요? 베트남, 또 캄보디아도 그런 것 같고, 요즘 투자를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 어디가 좀 이렇게 높은지 혹시 싱가포르도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또 뭐 보시고 계신 나라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만 열심히 우리나라에 집중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쭉 보시면 경제 성장률하고 굉장히 동일하게 가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경제 성장률 막 올라간 나라는 어떤 지표도 막 올라가요. 금리도 맞습니다. 금리도 사실 성장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지표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출생률. 얼마나 인구가 빠르게 팽창하냐. 그 빠르게 팽창하는 인구가 얼마나 경제 성장의 경제 가능 인구로 빨리빨리 전환이 되느냐. 지금 베트남이 경제 성장률 7%, 8%입니다. 지금 인구수가 1억인데요. 출생률 한번 오늘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인구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동남아시아 아까 국가들이라고 보셨던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이 경제 성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워낙 지금의 경제 구조 자체도 아직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지만, 그에 비해 여러 가지 출산율 지표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해외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죠. 뭐 짐 로저스 이런 사람들도 와서 이제 더 이상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다.
동남아시아 출생률이 높은 나라에 투자한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표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1주차부터 중간고사 전까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통계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표본에 대한 평균, 표본에 대한 편차,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도도체 표준 편차를 보면 뭘 알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이런 용어 하나하나들, 분산, 그리고 통계적인 유의 수준, 시그니피컨트한 데이터와 시그니피컨트 하지 않은 데이터, 무슨 차이일까? 그리고 오차 범위,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통계 용어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꼭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A와 B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예를 들면 이 성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유무역지구로 FTA를 하고 있고 자유무역지구 선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둘 사이에 성장률이 높은 성은 FTA로 선해서 외국에서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하죠. 외국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통계 지표에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이 부분을 항상 헷갈리시면 실제로 오류를 범하시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통계를 직접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러한 오류들에서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오류를 범하지 않고 데이터를 보고 예측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용어를 꼭 기억하자. 그래서 예측과 전망, 여기서부터는 제가 한 10분 쉬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